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난 쟤가 나 죽이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 그걸로 게임 끝. 쟤가 그랬대잖아. 쟤가 기분 나빴대잖아. 나 기분 나빴다고, 그럼 끝.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관세 협상 타결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될까 말까 막상 마지막까지도 좀 헷갈렸는데, 지난번에 무역 합의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거를 진짜로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다 미국에 갖다 줘버리면은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다 털어서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은 외환보유고가 털렸다라고 하면은 투기 세력들이 이제 환율 가지고 작사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탄 없다 소문 나면은 이제 도둑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큰일 난다. 그래서 얘기한 게 현금으로는 안 되겠다. 근데 미국은 현금다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게 어떻게 되느냐. 자, 3,500억 중에서 1,500억은 네가 그렇게도 절실한 조선업종에 줄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현금은 2,000억을 줄게. 대신에 이 2,000억도 한 방에 2,000억 나가면 우리 외환보유고 거덜나요. 그러면 투기 세력들이 바로 쳐들어올 거거든. 실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대신에 우리가 실탄 만들면서 실탄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년에 200억 달러씩만 쓰겠다. 이 정도면은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투자하기로 한 약속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핵심은 뭐냐면은 외환보유고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뜻이 강하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쓸 수 있는 외화 현금들을 좀 가용을 해가지고 한 200억 달러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1,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만은 이거는 현금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일단 실제로 이제 배 한 척 만들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보통의 일반인들도 뭐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개 본인이 살면서 쓰는 제일 큰 돈이 이제 제일 큰 거래가 집 사고 팔 때잖아요. 근데 집을 사고 팔 때 어지간한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진짜로 정말 부자 아니고서야 집을 사면서 그걸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빚을 얻어서 사죠. 마찬가지로 배 만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선박금융이라는 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500억을 준다 하지만은 현금의 부담이라는 건 상당히 좀 줄어드는 이런 식의. 그래서 미국 회사가 발주하고 우리 회사가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충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처 같은 경우도 백악관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잉기를 100대 사고 LNG도 1년에 330만 톤을 사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투자 내역까지도 미국에서 공개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무역 합의의 내용인데 저는 이 합의보다도 이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말할 거는 이제 잠수함 얘기가 그냥 딱 단어를 듣는 순간에 귀에 딱 꽂힌 거예요.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려고 벌써 한 20년 전부터 노력을 했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대양해군이라는 구호가 있었어요. 대양해군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핵잠수함 한번 만들어 보자. 참고로 이제 핵잠수함이라고 저도 자주 쓰고 일반적으로도 자주 쓰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오해를 부르기 쉬운 호칭이에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핵잠수함이다 그러면은 얼뜻 이해하기에는
핵무기 쏘는 잠수함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핵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말하다 보면 그냥 핵잠수함 하죠. 물론 핵을 쏘는 잠수함이기도 합니다. 핵을 쏘는 잠수함이기도 한데,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 안에 핵미사일을 SLBM이다 그러면은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인데, 여기에다 이제 핵을 실은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핵이 없는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대양 해군을 만들려면은 핵잠수함이 필요했느냐, 또는 지금에 와서 중국의 잠수함 추적을 하려면 왜 핵잠수함이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잠수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속에서 가만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숨어 있다 보니까 탐지가 어려운 게 잠수함의 최고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한테서 갑자기 어디선가 총알 한 방 날아오면 이제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퍽퍽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잠수함의 최고의 장점인데, 최악의 단점은 뭐냐. 들키면 끝장이에요. 왜냐? 속도가 느려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핵잠수함 말고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보통 10에서 20노트 정도 됩니다. 노트라는 단위가 그런데, 예컨대 시속 10노트다 그러면은, 우리 육상 기준으로 보면은 시속 18km 정도로 가는 속도. 만약에 자동차가 시속 18km로 간다고 봐요. 상상이 안 가죠. 군백이죠. 이 그냥 엑셀 안 밟고 가만 두면은 속도 한 얼마나 올라가려나? 그거보다 조금 빠른 속도 정도.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아마 시속 18km는 아마 금방 넘을 거예요. 엑셀을 안 밟아야지 거의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위치가 발각됐다. 그러면 얘는 거의 죽은 목숨이다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주로 어떻게 발각이 되느냐? 발각이 되는 거는 둘 중에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발각의 첫 번째 사유. 일단 사람이 숨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디젤 연료를 태우려고 그러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물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어야 되네. 그때 저놈 저기 숨어 있었네 라고 위치가 발각이 돼요. 이게 숨 쉬느라고 한번 발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는, 뒤에서 차가 오면은 옛날에는 엔진 소리가 나니까 뒤에 차 오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비켜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기차는 하도 조용하니까 조용하게 와가지고는 어느 순간 보면 이 차가 빵빵거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네 라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서 비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경유차는 시끄럽잖아요. 이게 지나가면은 소리가 나. 이게 위치가 발각되는 게 이제 소나라는 게 말 그대로 음파 탐지, 소리를 갖고 본단 말이에요. 소리로. 이게 시끄러우면은 그 소리를 갖고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느라고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드르렁 거리다가 걸리는 거예요. 코 골다가 걸리는 거예요. 핵잠수함은 뭐가 좋으냐? 일단 핵잠수함은 요거보다 빨라요. 핵잠수함은 제가 이거 비교해 놓은 표가 있을 텐데,
핵잠수함은 일단은 속도로 치면은 시속 25에서 35노트 이상.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 자동차 가는 거 생각하면은 그래 봤자 이것도 뭐 한 7, 80km밖에 안 돼요. 뭐 요즘에 자동차가 시속 7, 80km다 그러면 뭐 이걸 빠른 차라고는 하지는 않죠.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은 두세 배 빠른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엄청 커집니다. 크기도 커져요. 물론 가격도 비싸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얘가 디젤은 어쨌거나 엔진을 굴리려고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원자로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즉 핵분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잠항 상태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물 밖으로 안 나와도 돼요. 다만 이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가끔 공기를 맡아야 돼요. 그러느라고 나오는 거지, 기계적인 이유로 물 밖에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들키는 이유 하나가 일단 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 디젤은 이게 막 돌아가는데 디젤 소리는 얘가 오히려 얘가, 근데 얘도 이제 그 소음 같은 게 이제 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걸렸다, 얘는 그냥 시속 18km, 거의 죽은 목숨이다, 군뱅이다. 근데 얘는 최대한 그래도 좀 토껴본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좀 멀리 다닐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양 해군하면서 우리도 핵잠수함 한번 가져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트럼프도 일단 공감을 했는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면은 딴 거 아니라 연료를 핵을 쓰는 게, 핵을 연료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원자력 협정, 한미 간에 있는 원자력 협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군사적 목적으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원자력을 그냥 딱 명문으로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잠수함은 누가 뭐래도 이거는 아무리 뭘 갖다 붙여도 평화적 목적이라고 우길 수가 없잖아요. 군사적 목적이잖아. 이거는 패 죽여도 일단 원자력 협정은 고쳐야 된다. 이걸 뭐 그러면은 고치는 김에 어차피 핵연료를 미국이 그냥 직접 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차피 우리도 핵발전소 돌리면 핵연료를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럼 그거 핵연료 우리가 여기다 갖다 쓰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고치는 김에 좀 더 그동안 수건 사업으로 손도 못 대고 있던 거 좀 많이 좀 고쳐보자. 원자력 협정을 좀 많이 좀 고쳐보자. 요거까지가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일들로 딱 나오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로서는 핵잠수함 써? 그래 좋지 뭐, 있으면 좋지 뭐 까지는 됐는데, 요거를 손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겁나는 이유가, 이제 잠재적인 핵 개발 능력을 갖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걸 누구는 이걸 두고 누군 그러죠.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축우라늄 원료를 좀 갖고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이게 이런 부당함이 어딨냐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핵 개발은 그 잠수함 움직이는 그 핵연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컨대 그 발전소를 돌리면은, 원전을 돌리면 우라늄을 원료로 떼어서 원료를 떼는 과정에서 이제 농축 우라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핵무기의 원료가 되고, 또 이제 핵잠수함의 원료가 되는 건 사실인데, 농축이 다 같은 농축이 아니에요. 이걸 핵연료로 쓰려고 그러면은 바짝 짜야 돼요. 말 그대로 핵무기에 쓰려고 그러면은 농축
비율이 80, 90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80%, 90%. 근데 핵 연료로 쓰려고 그러면, 핵 잠수함을 쓰려고 그러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원전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농축 정도는 그냥 저농축밖에 안 돼요. 이거를 고농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순전히 무기 자체를 위해서 농축 과정을 새로 거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IAEA 사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찰을, 그래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의 시작이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IAEA를 쫓아내요. 요거 작업하려고 그러는 거를 얘들이 뭐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재를 받지. 근데 북한이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제 자체가 뭐 좀 얽힌 게 좀 없고,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 얽힌 건 많지만 오로지 석유 하나고 하니까 제재를 받으면 그런갑다 하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재 받으면은 골로 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핵 개발로 가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이제 핵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또 때일은 내지는 이제 김칫국 마시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같은 논리로 일본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일본도 어차피 못한다. 일본이 할 수 있는 핵연료라는 게 지금 고작 해봤자 우리가 지금 핵잠수함을 혹시 만들게 되면은 핵잠수함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정도, 딱 요 정도까지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근데 그거마저도 미국은 해줄까 말까. 그동안에도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안 해주고 싶은데, 저거는 뭐 가르쳐 줬더만은 전부 다 지가 밖에다가 팔아먹고 말이야. 오히려 저 무기 시장에서 우리 경쟁자 되고 말이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말을 꺼낸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잠수함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잠수함 갖고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씨.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게 좀 논란이랄까? 일단 북한이야 우리한테 뭐 당연하니까 북한은 그렇다 치고, 중국을 콕 집어서 거명을 했다는 게 일단 논란이에요. 다만 이 뒤에 중국 잠수함이 아니라 중국 쪽 잠수함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는 게, 이게 또 다른 또 이제 논란이면 논란이고 구멍이라면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북한 잠수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잠수함이냐 중국 쪽 잠수함이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너무 콕 찍어서 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누군가한테서 나왔겠죠. 그 누군가가 누굴지는 뭐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특정국을 지칭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라 했지 내가 중국이라 그랬냐라는 변명이라면 변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서해상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쪽이 중국 쪽이니까 중국 쪽 바다에 이게 잠수함이 이게 중국 잠수함인지 북한 잠수함인지 일본 잠수함인지 알게 뭐야. 하여튼 여기 잠수함. 이런 맥락이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이 말에 딱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면 한국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해역에 방어 활동을 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겁니다. 중국을 정확하게 겨냥했는지 아니면 중국을 하여튼 입 밖에 내면서 트럼프 머릿속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딱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 나서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겁니다. 니네 지금 중국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 우리가 너희네랑 같이 중국이랑 중국 커버해주면은 니네는 큰 짐 덜잖아. 어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쭉 얘기하는 게 한반도에 내가 이걸 왜 지도를 안 그려가지고 이 대만에서 중국이 대만으로 쳐들어가면은 한반도에 있던 주한미군이 오키나와 미군이 괌 미군이 대만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 있던 주한미군이 빠지면은 옳았구나 그러면서 북한에서 쳐내려올 거다. 이게 이제 이른바 2027년의 대만 전쟁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자, 우리는 대만으로 달려갈 터이니 북한은 니네 혼자 막아.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이거는 니네들이 싫든 좋든 우린 갈 거니까 막아. 니네 혼자 막아. 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여기에 싸우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군, 해군이 중요한데 주한미군 얘네 가봤자 이거 사실은 육군이거든. 니네 공군하고 해군 좀 여기 와서 빌리자. 같이 좀 하자. 어차피 북한 내려오는 거 이거 싸우는 거 이거 해군 필요 없잖아. 일로 좀 와서 우리가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고담준론, 아주 고차원적인 이제 신선들의 대화에서는 그냥 에헴 하면은 이 안에 배고프다 빵 좀 먹자 그러면은 이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대화하던 사람은 그러면은 그 좋은 생각일세 뭐 저기 이따 한 2시쯤 갈까나 뭐 이런 대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듯이 미군의 부담, 중국을 쪽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중국이란 단어를 트럼프 머릿속에 딱 입력시켜 놓고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딱 한마디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트럼프만 듣는 게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듣고 있다. 중국도 똑같이 듣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도 그 오커스 아시죠? 이게 마지막에 US는 미국, 중간에 UK는 영국, 맨 앞에 A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얘들이 이제 중국을 겨냥한 해상 동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니네만 좀 싸움 좀 못할 수 있으니까 니네 핵잠수함 만드는 거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기술 이전까지 해줬어요, 호주에. 그랬더니만은 중국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난리를 예컨대 지난번에 이제 센카쿠 열도하고 영토 분쟁할 때는 중국이 일본 쪽은 되게 세게 해요. 즉각 뭐 수입 중단하고 수출 중단하고 막 제재를 세게 때립니다. 그런데 호주 쪽에서 그때 그 문제가 됐을 때는 실제로 막 그 뭐 이런저런 외교적인 그 비난 성명은 무지막지하게 냈는데 막상 딱히 이런 그 경제적인 조치나 또는 심지어 무력 시위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이 진짜 작심하고 이렇게 나서는 일에 중국이 그렇게까지 그냥 말로는 가만 안 둔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딱히 뭐 하는 건 없더라까지도 지금 이미 지금 판명이 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같이 감안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되겠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할 우려까지 감안하면서도 미국이 이걸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핵잠수함을 안 도와줬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잖아.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알려줬는데 니네가 이거 부담을 안 줄여줬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못 가지. 대만은 니네들의 싸움이지. 이 국면이 되는 거죠. 요 이제 굉장히 그 짧은 말 안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그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조용히 한마디의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을 뿐인데 그 안에 막 보이지 않는 수가 여러 합이 막 공격했다가 방어 들어갔다가 공격했다가 방어 들어갔다가 다음 수가 뭔지 막 이 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원자로 겹장 개정까지 문제가 들어가 있는, 다만 이 핵추진 잠수함도 그렇거니와 결국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합의 보면은 우리 국방비를 GDP의 한 3.5%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참고로 일본은 이번에 가가지고는 한 2%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올리네? 훨씬 더 일본이 싸네? 아닙니다. 이게 GDP 대비예요. GDP 대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참고로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GDP가 어떠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내 총생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GDP 그러면 1인당 GDP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정말 국가 간의 경제 전쟁에서는 국가 전체의 GDP 규모가 이게 그야말로 전력이에요. 총력전 체제에서는. 일본의 GDP 규모가 4.28조 달러 정도, 4조 2,800억 달러 정도, 달러 베이스로 비교하려면 이제 둘 다 달러가 돼야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 달러. 차이가 꽤 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2배가 좀 많아요. 2배보다 2배 반 가까이 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2%와 3.5%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현재 쓰고 있는 국방비가 얼마냐. 얘들은 지금 GDP의 1.4%만 국방비로 써요. 근데 그게 600억 달러야. 600억 달러면은 환산을 하면은 60조. 한 100조 원 정도 되겠다. 그죠? 이게 국방 예산 기준입니다. 국방 예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600억 달러에 비하면은 훨씬 적어요. 437억 달러. 우리가 심지어 GDP 대비 2.3%로 더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액수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적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군사력 기준이 요즘에 어디 잡는 데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세계에서 싸움 잘하는 나라로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6위, 7위 정도 됩니다. 순위는 약간 왔다 갔다 해요. 6, 7위. 둘이 그리고 맨날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등급 위에 있는 조사가 많아요. 자, 이거를 일본이 GDP 2%까지 쓰겠다라고 하면은 856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우리는 3.5%까지 늘린다 그러면은 665억 달러가 됩니다. 665억 달러가 되면 우리도 이제 국방비가 이제 국방 예산이 100조가 훌쩍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 3.5%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GDP 총액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일본의 GDP가 4조 2,800억 달러라는 거는 좀 이따 이어서 할 얘기하고 바로 또 이어집니다. 어쨌거나 잠수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기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흥미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 나는 이미 구독했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공유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구독시켜라. 오늘의 특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일본의 GDP가 4조 2,800억이라고 그랬어요. 달러 기준입니다.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아이고. 젠슨 황입니다. 가죽 잠바의 사나이. 이 양반이 진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젠슨 황이 이렇게까지 뜬 거는 몇 년 안 돼요. 근래 한 2, 3년밖에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가죽 잠바 패션으로 쫙 밀고 나온 거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이게 허세끼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옛날에 누구야, 갑자기 그 양반도 죽고 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이폰 만든 누구죠? 뭐 하여튼 그 양반이 이제 목폴라로 스스로 까만색 목폴라로 본인을 네이밍했듯이 이 양반이 이제 까만색 이제 가죽 잠바로 네이밍을 하죠.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5조 달러짜리 회사가 됐다. 5조 달러짜리 회사. 회사의 시가총액 규모가 일본의 GDP 4조 2,800억. 이거 회사 혼자 5조. 엔비디아 윈. 이렇게 되는 거죠.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한참 떠 있다가 뭐 중간에 약간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시작부터 높았다가 계속 상승세로 끝났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게 상승폭이 중간에 줄어든 거는 중간에 이제 제롬 파월이 다음 달에 금리 인하 장담 못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 자체가 좀 약간 헷갈린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시총 5조 311억 시총입니다. US 달러 기준으로 5조가 드디어 넘어섰다. 개별 회사로서는 처음이다. 이거를 뭐 엔비디아가 유명해진 게 불과 몇 년 사이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옛날부터 유명했죠. 그리고 게임 매니아들한테는 더 옛날부터 유명했고. 근데 어쨌거나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2023년에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그게 이제 회사 상장하고 6,000일 만이니까 6,000일은 뭐 한 10년 걸린 거예요. 한 10년 걸려서 1조 달러를 이제 202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AI 붐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진짜 여기서 180일 만에 1조에서 2조 가는데 딸랑 180일 걸린 거예요. 석 달 걸렸어. 근데 2조에서 3조 가는데 66일, 딸랑 2달 걸려. 석 달이 아니라 반년이구나. 나누기를 못해. 3 곱하기 6은 180. 그래서 이게 반년, 반년이고, 이게 이제 2달. 2조에서 시가총액 1조를 높이는데 2달 걸렸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 99%의 기업들은 시가총액 1조 달러는 꿈도 못 꾸죠. 근데 그 1조 달러를 만들어내는데 딸랑 2달 걸렸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AI 붐이 한참 터졌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 거품이네 마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파네 못 파네 그러면서 약간 주춤주춤 했어요. 그러다가 4조를 넘어선 게 거의 1년 다 돼서, 그 다음에 일단 4조를 또 넘어서니까 이게 곳에 이제 중국에 파는 거 풀렸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5조를 또한 석 달 만에 넘어섰다. 정말 거침없이, 시총만 보면, 이게 주가가 아닙니다. 시총입니다.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 시총 5조 달러라는 게 어떤 돈이냐.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나라별의 GDP예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생산하는 총 부의 규모예요.
그 부의 규모가 미국은 많이 큽니다. 미국은 압도적이고 한 30조 되고, 중국은 이게 머릿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커요. 그래서 한 19조 됩니다. 독일이 3등이에요. 독일이 5.01. 근데 엔비디아가 5.03이에요. 엔비디아 윈.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 4등인데 아까 봤죠? 4조 2,800억. 인도, 영국. 근데 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딨나 그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참고로 요 다음 칸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우리 사이에 여기 이제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갔다가 요 사이에 이제 호주, 브라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들어갑니다. 우리가 좀 놀긴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환율하고도 달러 베이스로 표시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이제 환율 문제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문제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 얘기 아니고 엔비디아 얘기예요. 이런 거침없는 상승세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쓴 기사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단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보다도 이거는 그야말로 AI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다. 바로미터의 성격이 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약간 주춤주춤했던 것도 지금 사실 AI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돈이 들어가니까 AI 버블 얘기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엔비디아의 대처법이 또한 놀라운데, 최근에 이제 유명했던 게 챗GPT,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잖아요. 100빌리언. 100빌리언이면은 150조 원 정도 됩니다. 150조 원을 그냥 투자를 했다고. 물론 이제 오픈 AI는 엔비디아에서 칩을 사겠죠. 오픈 AI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AI 스타트업들은 전부 다 엔비디아의 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실상 이게 인수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으로 포획되고 있다. 심지어 어제 어제였나 그제였나 전해드린 소식은 노키아는 참고로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제 통신의 영역으로까지 넓혀가는 AI의 생태계를,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AI 업계에 돈을 그냥 엔비디아가 꽂아주는 거예요. 이 돈의 수혈이 멈추면은 AI의 흐름도 끊긴다. 그러니까 일단 돈이 끊기지 않게 돼요. 원래 이제 먹을 때도 한참 먹다가 중간에 흐름 끊기면 배불러가지고 못 먹습니다. 계속 먹어야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수혈해 주는,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딱 있도록.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별로 안 유명할 때부터 이렇게 가죽 잠바 입고 다니면서 똥폼 잡는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오픈 AI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별로도 언급할 일이 없는데, 예컨대 SSI나 코어웨이브나 뭐 이런 AI 회사들마다 다 지금 엔비디아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분야들을 보면은 차세대 AI 모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 그러고는 AI라 그랬을 때 처음엔 AI 그러면 뭐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뭔가 AI 그럼 조금 머릿속에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나왔으면 이미 새롭지 않은 거지. 뭔가 더 새로운 AI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노력. 그러니까 벌써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렇게 직접 GPU도 그냥 클러스터로 만드는 이런 회사들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를
생명과학, 헬스케어, 어차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고령화는 이제 헬스 산업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이래저래 좀 핵심 투자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은 젠슨 황이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에는 용산 전자상가에 그 가죽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자기 그래픽 카드 팔던 사람이에요. 그 그래픽 카드라는 게 지금 요즘 얘기하는 GPU라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세상이 인텔이 만든 CPU가 지배하던 세상이잖아. CPU가 지배하던 세상에 그래픽 카드 너무 없어 보인다 GPU가 된 거잖아요. 그걸 팔고 다니던 사람이 그 시절에도 그래픽 카드나 팔고 있는 주제에 그 주제에 쉐이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쉐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 쉐이더에 잘 들어가게 해서 더욱더 GPU, 젠슨 황의 GPU를 살 수밖에 없는, 서로 윈윈 하면서도 젠슨 황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짓을 그때부터 진작에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이제 GPU 사양을 보고 뭐 하던 사람들이 이 게임하고 놀다 보니까 야, 이 GPU가 말이야, 게임하고 놀다가 이제 일하자 공부하자 그러고는 AI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CPU로는 때려 죽여도 안 돌아가던 것들이 GPU로는 돌아가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AI 학습을 하는데 GPU를 쓰고 있더라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이 소문이 당연히 CPU를 만드는 인텔의 귀에도 들어가요. 근데 인텔에서는 까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쌩 까버려요. 근데 정작 이 GPU를 만드는 젠슨 황은 딱 그 소리를 듣고는 맞다, 그러는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한 게 뭐냐, GPU로 AI를 만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듭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쿠다라는 환경 속에서 GPU가 최적의 환경으로 돌아가도록 이것도 이제 또 GPU의 생태계를 또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픽카드 하나 만드는 거를 왜 엔비디아만 할 수 있었겠어요? 쿠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 GPU와 쿠다의 결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AI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아주 옛날부터 자기가 그닥 생태계를 구축할 만한 깜냥이 안 되던 시대부터 자기 세상을 막 젠슨 황 월드를 딱 만들면서 나온 거예요. 이제 젠슨 황 월드의 끝판왕이 이제 AI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젠슨 황 월드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얘기합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프라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인프라, AI로 깔린 인프라.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신기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냥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 나가면 당연히 길 깔려 있는 게 당연하듯이 이 AI도 당연한 세상이 온다. 그 당연한 인프라의 영역으로 가는 세상에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를 다 내가 지금 먹겠다라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뺨리스라는 회사죠. 그러니까 갑자기 스펠링, 공장의 스펠링이 뭐지? 뭐 하여튼 근데 정작 AI에는 공장을 만들, 팩토리리스. 정작 공장을 없게 만들던
반도체 자체는 GPU 자체는 공장 없이 만들던 애가 AI 공장을 표방하고 나서는 그래서 그야말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도 오늘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은 물론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5조짜리냐 그건 아니지 않니? 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시총이 5조지 5조만큼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5조만큼 돈을 벌어서 이 주식은 5조짜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앞으로 5조를 벌 거니까 지금 나는 5조를 주고 살 거야. 이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장사를 잘 했어. 올해보다도 또 내년에 더 잘하겠지. 근데 올해는 100만 원 벌었는데 내년은 200만 원 벌 줄 알고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200만 원을 못 벌고 15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올해 100만 원 벌고 내년에 150만 원 벌면 엄청 잘 번 건데 얘는 원래 200만 원을 벌었어야 되는 애기 때문에 150만 원 벌면은 맴매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엔비디아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왕은 자신감이 넘쳐 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엔비디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얘기 같은 거 하면은 저는 솔직히 아시다시피 문과생이고 엔비디아 얘기 같은 거 하면은 솔직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관심도 없었죠. 그래픽카드를 한참 남들이 다 그래픽카드 얘기할 때도 저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픽에도 관심이 없었고 게임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대의 트렌드는 그래도 뭐가 됐든지 간에 좀 기본은 알고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뒤늦게 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공부라는 방식으로 그 옛날 얘기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쭉 모아서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거지. 그리고 모든 스토리는 주인공이 있어야지 재밌거든요. 그 주인공에 딱 잘 어울리는 사람이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젠슨 왕 같은 사람들이죠. 나중에 제가 젠슨 왕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고 싶은데 단 하나 제가 지금 약간 주저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강투를 보는 식구들이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심의 전통적인 안보 이슈 중심의 주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좀 뭐랄까 좀 기술적인 어젠다 이런 부분 나오면은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도 그러했듯이 이게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알면은 이게 엄청 재밌는 얘기거든요. 한번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공유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자, 여기도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파이낸셜 타임스를 진짜 좋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건 그냥 저 잠깐 쉬려고 하는 얘기인데 뉴욕타임스는 이름값에 비해서 좀 기사가 약해요. 보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좀 뭐랄까요, 스트레이트를 우선하는 느낌보다는 분석을 좀 우선하고 분석에 뭐랄까 좀 건방진 말이에요. 건방진 평가라는 걸 전제하고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뭔가 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는 분석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뉴욕타임스는 요즘엔 솔직히 좀 실망이에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뭐 이런 거 많이들 보셨죠?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강투 시작한 다음에 이제 토머스 프리드먼 칼럼 같은 경우에도 유심히 보고 그러는데, 야, 이 양반이 책을 쓸 때는 흥미진진하게 잘 썼는데, 칼럼을 쓸 때도 똑같이 책처럼 쓰는데, 뭐랄까, 지금 요즘에 제가 아침에 보는 템포로 봤을 땐 너무 한가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양반도 좀 별로고. 그래서 요즘에 좀 칼럼들을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칼럼도 그렇고, 기사 쓰는 스타일도 그렇고, 기사 내용도 그렇고, 딱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파이낸셜 타임스 쪽으로 자꾸 저는 이제 시선이 모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외국 언론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참고로 둘 다 유료 구독이에요. 돈 들어가요. 비싸요. 파이낸셜 타임스 특히 비싸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사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살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6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어입니다. 나는 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경찰관님. 이라고 하면은 살인자도 사람 죽여도 무죄 받는다. 뭔 소리야? 나는 내 생명의 위험을 느꼈어요. 나 죽을까봐 겁났어요. 경찰관님. 그러면은 뭐야 이게?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챗GPT한테 시켰더니만 체인소 그랬는데 이게 체인소예요. 체인소. 전기톱이에요, 전기톱. 전기톱. 그러니까 딴 사람이 전기톱을 들고는 내 집 마당에 들어왔어. 얼마나 놀래요. 그래가지고 78살짜리 아저씨가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는 어쨌거나 사람을 죽였으니까 법정에 갔죠. 나는 생명이 위험했어요. 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기소를 기각했다. 무죄 선고한 거예요. 여기에서 재판부가 원용한 법이 Stand Your Ground 법이다. 이 법을 적용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전기톱을 들고 온 사건이니까 진짜 험악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막 길이 막히고 막 주차장에서 주차 분쟁 중에 총격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다가 원래 전직 경찰관이 다른 차량 운전자한테 그냥 권총 꺼내가지고 쏴버렸어요. 근데 죽여놓고 한 말이 뭐냐?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검찰 단계에서 아예 기소도 안 됐어요. 이건 무죄 판결이 아니라 아예 불기소. 넌 처벌 대상이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죠? 이게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라는 것이다. 이게 뭐냐? 공격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필요한 경우 치명적인 힘까지 사용해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 때려. 그럼 왜 때려? 그러면서 같이 때린다. 그러면 이제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때리는 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정당방위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공격을 받았다가 아니라 공격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법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어요. 이게 입증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난 쟤가 나 죽이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 그걸로 게임 끝. 제가 그랬대잖아. 제가 기분 나빴대잖아. 나 기분 나빴다고, 그럼 끝.
원래 이제 이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이제 후퇴 의무라는 게 이제 법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한 장소에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했는데 내가 물러날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물러났어야 된다. 거기서 맞서 싸운 네가 잘못이다. 그 다음에 진짜로 이거 이러다간 죽겠다 그러면은 그때만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입증이 힘들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냥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네가 뭐 좀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면 어디서나 해당된다. 네가 물러날 필요도 없다. 그냥 네가 그렇게 믿었으면 그런 걸로 끝나다. 이건 무죄 판결 갈 것도 없어. 그냥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어. 무지막지하죠. 이런 무지막지한 법이 2005년에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지금 미국 남부에서부터 쭉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0개 주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주도한 거는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전미 총기 협회가 있어요. 이게 다 사람을 한 방에 죽이는 게 다 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총기 로비가 또 작용한 결과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됐더니만 실제로 사람 죽이고도 무죄를 받는 비율이 2019년,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2007년이었나? 이 법이 처음 만들어 시작한 거는 2005년인데,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람들도 이 법을 알게 된 이후 2019년부터 봤더니 2019년에는 이 법 때문에 무죄를 받은 사람이 한 120명 됐는데 이제는 200명 된다. 50% 이상, 60% 가까이 늘었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난 공격을 당했다라고 믿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요. 그러고는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얘가 나 때리는 줄 알았다고, 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상대방 쏴 죽였어. 그럼 상대방은 없잖아. 싸움에 이제 양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일방이 그냥 죽어버렸네. 자기 주장만 갖고도 이거는 그냥 얼마든지 입증이 가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말로 그냥 기소를 피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화된 살인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정당화된 사건이 백인이 흑인이 쏜 사건이 이게 많다. 흑인이 백인을 쏜 사건은 별로 인정이 안 돼. 근데 백인이 흑인을 쏜 사건은 다 인정돼. 그게 3배 이상 많아. 대표적인 논란이 트레이본 마틴 사건이라고 2012년 한 10년 더 된 사건인데, 플로리다에서 한 흑인 청년이 휙 지나갔는데 자경단원이 수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사살해버렸어. 내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말만 했더니 무죄를 선고받았어. 사실 흑인들 중에서 왠지 이렇게 좀 위압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좀 되게 덩치 큰 흑인을 만나면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경우가 솔직히 저도 좀 있긴 있었어요. 특히나 뭐 좀 거기가 좀 으슥한 데라든가 그러면 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수상하다면서 그냥 빵 쏴버리고는 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야, 이게 사실은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인종적인 편견이 작용할 여지가 너무 많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진짜 위험한 순간에 법은 멀고 정의는 너무나도 머나 먼데 각자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 아니야? 이 문화가 또 충돌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사회적으로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런 적의가 없는데 자기 혼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럴 거야 라고, 쟨 도둑놈일 거야, 쟨 강도할 거라 라는 의심이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킨 거 아니냐. 신뢰의 부족이
야기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기사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마지막 소식이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사회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구석도 많지만 또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이런 게 또 미국의 민낯이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